재밌는 자연학교 날입니다. 오늘 전 한겨레 신문 기자, 현재는 환경 논피션 작가, 동물의 내러티브를 찾는 저널리스트 남종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오실 때마다 고래 이야기 이제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북극곰 얘기를 마무리하고 다정한 거인의 저자로 오늘은 어떤 고래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제 고래 이야기도 거의 떨어져 가는데. 그럼 이제 펭귄 이야기로 갈까요? 고래 끝나면? 얼마 전에 4월 9일에 네. 전라남도 광양만에 향고래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정말요? 네, 향고래는 향유고래라고도 하고요. 네. 그 고래 보면 앞이 이렇게 망치처럼 뭉툭한 고래가 있거든요.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서 나온 그런 큰 고래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살진 않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은 일본 홋카이도에서 여름에 왔다가 겨울에는 오키나와나 뭐 필리핀 마리아나 제도로 가는 애들이 네. 가장 가까운 데서 사는 애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서 몇 년에 한 번 정도 한 번씩 발견되는데 대부분 길 잃은 고래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이번 범고래도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범고래는 보통 무리지어서 다니는데 혼자 왔는데 이 광양만에 들어왔다가 계속 거기를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해양경찰청이나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나와서 이제 이 구조를 하려고 잡을 수는 없죠. 다시 그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네. 끝까지 안 갔더랍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을수록 가까울수록 이게 수심이 낮거든요. 그러면은 고래 같은 경우에는 자초할 수가 있어요. 배가 자초하듯이 육지에 이렇게 자초해버리면 죽을 수가 있어서 계속 유도를 해서 결국은 닷새 만에 먼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큰 고래를 구조하는 풍경이 지금은 뭐 일반적이고 낯설지 않은데 사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큰 고래라고 하면 잡아가지고 고기로 먹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네, 했죠. 네. 가장 첫 번째 사건이 1980년대에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에 큰 혹등고래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혹등고래요. 예, 혹등고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래예요. 항상 다큐멘터리나 뭐 사진으로 나오는 점프 멋지게 하고 딱 내려갈 때는 멋있는 그 V자형 꼬리 보여주고 이 고래거든요. 근데 얘가 금문교를 지나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나가야 되는데 세크라멘토 강으로 계속 북상하는 거예요. 고래는 강으로 올라가면 역시나 수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초해서 네.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참 환경운동에서 이제 고래 보전을 기치로 막 싸우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혹등고래가 들어오는 장면들을 그 각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하고 얘를 어떻게 다시 바다로 돌려보낼 것인가를 매일매일 뉴스로 전했습니다. 그랬나요? 네, 오. 그런 게 아주 말하자면 환경운동의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과 뭐 그 해양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를 돌려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네, 네. 제일 처음에는 뭐 그냥 몰아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막 그 강철로 땅 땡땡땡땡 소리를 내가지고 쫓아내 보려고 했고 그런데도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과학자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혹등고래의 사회적 소리를 한번 녹음한 거를 들려주자. 네. 그래서 보트에서 그걸 들려줬더니 혹등고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한 달 만에 이 강에서 바다까지 유도해서 고래를 내보냈다고 바다로 합니다. 돌려보내. 예. 그럼 저희 이번에 광양만에서도 5일 동안 안에 있는 네. 고래를 그렇게 바다로 보낸 건가요? 그렇게 이제 체계적이고 많은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대형 고래가 길을 잃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네.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광양만에 와서 5일 동안 있었던 향고래. 네. 그 세계적으로 지금 산불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 청취자 문자에서도 산불 얘기가 계속 네. 들어오고 있는데요. 재난 재해가 일어날 때 동물이 인간보다 더 빨리 알고 대피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 지진이 나면은 뭐 물범들이 나온다라든지 뭐 개미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든지 많은 그 속설이나 뭐 여러 가지 민담 뭐 전설들이 있는데 네. 아직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를테면 이런 과정 같은 건 해볼 수는 있어요. 뭐 지진파가 P파하고 S파가 있거든요. 근데 네. P파는 빨리 오고 S파는 조금 늦게 오는 대신에 S파로 인해서 진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어떤 부분은 감각이 예민하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캐치하고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바다의 물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인간은 우리만의 감각기관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른 감각기관을 그들 나름대로 발전해온 생물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의 초감각, 이를테면 뭐 비둘기는 자기장을 인식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그 자기장을 통해서 일부 새들은 방향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들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하나씩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재난을 대비해서 동물들이 왜 움직이나 그것들이 지진 예측을 할 수 있나라는 데까지는 과학적으로 크게 연구는 되진 않았습니다. 산불도 그러면 먼저 알아차리고.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인간이 불을 다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을 다루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잖아요. 호모 에렉투스가 200만 년 전에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네, 200만 네. 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들이 먼저 불을 다루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물들 중에 혹시 불을 다루는 동물은 없을까? 당연히 과학자라면 해볼 만한 질문이죠. 질문이죠. 예. 근데 진짜로 불을 다루는 동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침팬지인데요. 침팬지. 그 세네갈에 퐁골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침팬지가 살아요. 그 침팬지들이 꽤 유명해요. 얘네들이 약간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아가지고 나무를 막 깎아가지고 사냥도 하는 네. 창을 만들어서 사냥하는 그런 침팬지로 유명한데 이 퐁골리라는 지역은 매년 건기 때마다 산불이 나요. 자, 그러면 산불이 나면 분명히 침팬지한테 어떤 생존의 이협적인 요소일 텐데 왜 얘네들은 떠나지 않을까? 네. 계속 여기를 왜 서식지로 삼고 있을까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가서 장기적으로 관찰을 해봤는데 산불이 날 때 그 침팬지들은 퐁골리의 침팬지들은 불길의 방향이나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침팬지들이요. 침팬지들이. 오. 예. 심지어 산불이 막 앞에 크게 불길이 막 치솟아도 무서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한다고 해요. 불의 방향이나 속도를 알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 침팬지가 어느 정도 불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산불이 다 나고 나면 잔불이 꽤 오래 가거든요. 며칠 네, 네. 동안 가요. 그래서 조그맣게 연기만 튀어오르고 안에는 살짝 불이 남아 있고. 근데 거기에 나무 열매가 익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불이 나면 얘네들은 야 잘됐다 하고 나서 잔불이 있을 때 막 쫓아다니면서 열매를 찾아 먹는 거죠. 네. 익은 열매를. 익은 열매를. 예, 근데 그 열매는 아프젤리아라는 나무에 나오는 열매인데 얘네들이 생으로는 먹지 않는 열매예요. 오직 매년 산불 났을 때만 그 열매로 익은 열매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 침팬지가 불의 방향이나 속도를 알고 불을 활용하는 거면 인간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랬겠죠. 우리는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 됐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190만 년 전에 인간의 모습이 아마 그랬겠죠. 아하. 그래서 보통 불의 이용을 그 발전하는 단계를 3단계로 봐요. 네. 첫 번째는 불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불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불이 났는데 물을 던지면 꺼지더라, 혹은 팍팍팍팍 밟으면 꺼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불을 통제하는 단계. 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불이 없는데
불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퐁골리의 침팬지는 첫 번째 단계 정도 되는 거죠. 네, 불의 불을 속성을 이해하는. 이해하고 이 불은 옮겨 다니는구나 그래가지고 잘 피하고 예측도 하고 이런 단계라면 인간은 세 번째 단계인 거죠. 불을 직접 만드는. 불을 만드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세 번째 단계를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요. 세 번째 단계라고 하면 한 200년 전에 우리의 모습, 불을 만들어서 요리를 하고 뭐 난방을 하고 불을 떼고 구들장에 불을 넣고 이런 단계였다면 네. 지금은 불을 자연이 낼 수 있는 그 불의 한계보다 더 초월적인 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으로 그 산불이 났을 때 그 중심의 최고 온도가 1500도거든요. 1500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높은 온도는 불을 통해서 가장 높게 만들 수 있는 온도는 1500도예요. 산불을 통해서 자연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은 제철소를 만들어서 그 용광로를 만드는데 그게 1500도입니다. 자, 그리고 수소폭탄을 만들 때 핵 융합을 하는데 네. 그때는 수억 도에 이르러요. 수억도요. 그러니까 불이 새로운 차원으로 거의 바뀐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의 네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불을 네 번째 단계로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화석연료를 태워서 온실가스가 일어났고 온실가스가 가다해져서 산불이 더 잦아지고 강력해지면서 우리는 산불의 속수무책인 그런 단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남종현 선생님과 우리에게 큰 발전을 줬지만 이제는 또 재앙이 되고 있는 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경북 산불 현장에 직접 취재를 다녀오셨대요. 그 이야기 4부에서 들어볼게요. 오늘은 남종현 선생님께 우리 인류의 문명사를 발달시켰죠. 우리가 불을 발견하면서 프로메테우스였나요? 신에게 불을 가지고 와서 인간에게 전해준. 지금은 그런데 거대한 화마가 돼서 인류를 위협하는 불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선 6771님이 이런 질문 줬어요. 광양만의 향고래는 정말 신비했습니다. 방향을 잃은 걸까요? 고래는 GPS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향고래가 왜 갑자기 광양만에 혼자 들어와가지고 5일 동안 헤맸을까요, 선생님? 아마도 향고래가 그 오키나와나 뭐 필리핀 이쪽에서 보통 번식을 하고 네. 이제 차가운 바다로 올라가요. 고이도의 바다로. 그다음에 홋카이도나 뭐 이런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길목에서 아마 뭐 태풍을 만났다거나 네. 어쨌다거나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떨어져 나왔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고래들도 뭐 바다라고 해서 아무데나 막 가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다니던 길을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길을 잃어가지고 혼자 떨어져서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향고래는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네. 무리랑 같이 무리지어서 다니거든요. 혼자 다닌다면은 이제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병이나 뭐 질환에 의해 가지고 뒤처진 개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길 가다가 어디 소풍을 가거나 놀러를 가도 한 사람씩 꼭 단체 여행 가도 길 잃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고래도 그런 거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6771님. 아까 3부에서 인류의 새로운 단계다. 지금 불과의 관계가. 처음엔 우리가 이해해서 통제하면서 직접 만들어서 쓰는 단계였는데 네 번째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단계로 간다. 불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불가능할까요? 통제하는 게. 지금 4단계를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지금 일어나는 산불을 메가파이어라고들 해요. 그래서 메가파이어의 정의가 뭐 확실히 있는 건 아닌데 뭐 나라마다 좀 다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피해를 주는 산불을 메가파이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주는 산불의 이미지 최근 들어서 있잖아요. 네. 호주에서 몇 달 동안 산불이 일어나면서 코알라가 막 타 죽은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에 일어나는 산불이라든지 네. 근데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라이튼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소도시인데 네. 북이 한 45도, 50도 정도 되는 아주 고緯도의 지역이거든요. 꽤 추운 지역인데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하루는 49.5도까지 올라갔어요. 49.5도요. 네, 39.5도가 아니라 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산불이 나서 그 소도시 전체가 전소가 됐습니다. 다 타버린 예,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와 산불 이야기를 하면 그 완전히 타버린 도시의 모습이 네. 이 대표적인 장면으로 일어나는데 저는 그러니까 예전의 산불과 달리 이번 산불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드디어 메가파이어 시대. 메가파이어 시대에 접어들었구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아주 끔찍하고 대형 산불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말 그대로 대형 산불이었는데 네. 그럼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산불이 날 수도 있는 거네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 이제 기상이 이제 자꾸 변하니까 네.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산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지니까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들 예측을 하죠. 그래서 뭐 IPCC 보고서라든지 뭐 유넵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산불이 훨씬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언젠가 선생님께서 우리 인류새가 외계인들이 나중에 보면 화석에서 닭이 많이 나와가지고 치킨새, 네. 닭의 시대로 기억할 것이다 했는데 산불도 그렇게 될까요? 대표적인. 예, 그래서 인류새라는 말이 딱 던져지고 난 후에 많은 유명한 학자들이 야 인류새가 아니다, 뭐 무슨 새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네. 나왔어요. 뭐 야 인류새라고 부르지 말고 뭐 자본새라고 부르자, 뭐 자본새가 아니라 뭐 절벽새라고 부르자. 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산불새예요. 산불새, 파이로신이라고 하는데 스티븐 파인이라는 평생 동안 불만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네, 네. 인류 역사 속에서 불이 어떠했느냐라고 그걸 연구한 학자인데 이제 이분의 주장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류가 불을 통제하면서 이렇게 문명을 이룩했지만 결국은 이게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면서 불이 우리에게 다시 복수할 것이다, 덮칠 것이다라고 역으로 하면서 공격하는. 예, 산불새라고 불렀고 이를테면 인간이 불을 통해서 새로운 지질 시대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제일 처음에 증기 기관부터 시작해서 내연 기관 뭐 이런 뭐 발전소, 화력 발전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을 정말로 고도로 다루기 시작했잖아요. 진짜 불의 시대네요. 불의 생각해 시대죠. 보니까 예, 예. 석탄도 결국 불을 그렇죠. 일으켜가지고. 네, 그래서 불을 아주 고도로 자유자재로 다룸으로써 새로운 지질 시대가 왔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인류새라고 부르지 말고 산불새라고 부르자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학자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지난 3월에 직접 경북 산불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역시 그 기자의 본능으로 사건이 있는 곳은 찾아가시는 건가요?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저런 장면이 없었겠거니 하고 갔는데 며칠 동안 이게 줄지 않아가지고 이제 직접 내려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진화 작업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네. 갔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일단 볼 때는 아주 큰 불은 직접 가서 보지 못했는데 그 큰 불 속에서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데 그 헬리콥터가 마치 킹콩이라는 괴물 혹은 고질라라는 괴물 앞을 돌아다니는 조그마한 장난감 헬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정도로. 산불이라는 게 우리에게 괴물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네.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고 가서 보니까 이것도 좀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이 있고 마을이 있는데 왼쪽 산하고 오른쪽 산이 검게 그을렸어요. 그런데 네. 강하고 마을은 온전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불이 바람을 타고 건너간 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를 타고 쭉 타고 내려와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불이 붙으면 바람을 타고 강풍으로 건너편 산으로 가면서 골짜기에 있는 마을은 안전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있어. 거죠. 그러니까 어허. 그 산불난 숲을 들어가 보면 그 산불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산불은 지표 화재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지표 화재라는 거는 보통 산불은 땅바닥을 타고 가요. 네, 땅바닥에 있는 낙엽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음,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불들은 끌 수 있어요. 네. 사람만 가면은 끌 수 있고 굳이 물을 뿌리지 않더라도 낙엽만 이렇게 딱딱딱딱 치워주고 흙만 정돈해주면 더 이상 가지를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땅바닥으로 불이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이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보통 지표화재만 일어났을 때는 나무가 다 타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좀 더 커졌을 때는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로 파고 번지면서 그때 만약에 아주 센 바람이 분다. 강풍이 분다.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산등성이와 산등성이 이 산과 저 산을 다니면서 말하자면 산불이 완전히 괴물이 되는 거죠.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거를 수관 화재라고 부르거든요. 수관 그러니까 나무 숫자에 갓관자. 그러니까 네. 나무 상단부에서 일어나는 화재라고 화재. 해요. 그래서 그게 바람하고 겹칠 때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번지는 거죠. 이번 산불도 그렇게 컸던 이유는 수관 화재가 일어났고 그 강풍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봄이 좀 더 따뜻해지고 건조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봄에 보통 남쪽에 고기압 세력이 자리 잡는데 좀 더 따뜻해지기 때문에 고기압이 더 강화가 돼요. 그러면은 그 고기압과 시베리아에 있는 그 기압과 맞물리면서 바람의 세기가 더 세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세지면서 그런 강풍, 건조하면서도 강풍이 부는 조건이 날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번 산불을 두고 기후위기 때문이다. 아니다. 이거는 기후위기에 책임을 묻는 건 무책임한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명백히 이것은 기후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논쟁을 할 때 저는 잘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야, 이게 기후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소나무 때문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자주 빠지는 함정이 기후변화를 어떤 직접적인 원인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몇 년 전에 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유명한 연구 결과여가지고 신문방송에 다 실렸는데 네. 온도가 40도 넘으면 SNS 상에서 혐오 표현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혐오 범죄가 증가한다라고 많아진다. 다들 기사를 썼어요.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구를 혐오하는 게 그 사람이 나빠서이지 네. 기후변화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덥고 짜증이 나니까 평소에는 참을 수 있는 일도 더 화를 낸다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더워서라기보다는 네.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나타나는 거죠. 원인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관념, 가치관인 거고 기후변화는 그거를 증폭하는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아니고 이런 거를 기후변화의 승수효과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어떤 현상을 강화할 뿐이지 그거의 원인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2010년대에 있었던 그 중동의 봄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서민들의 어떤 시위가 있었는데 그거를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또 그랬어요. 지금 그것도 인터넷에 치면은 중동의 부분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중동 분들에 대해서 좀 실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말하자면 서구인이 기후변화를 가지고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에서 기후 변화를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기후 변화 때문이냐라고 그때 얘기를 했냐면 언론에서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에서 큰 흉작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중동으로 많이 수출을 하는데 네. 흉작이 들어가지고 수출을 안 하고 자기네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동에서 기근이 있었고 식량난이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반정부 시위로 표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물론 그거는 우리가 큰 역사 속에서 빅 히스토리라고 하죠. 네. 무슨 막 100년, 1000년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중세 뭐 소빙기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때 뭐 혁명이 많이 일어났다라든지 로마 제국과 그리스 제국의 번영은 그 홀로세 들어서 온난기 때문에 그렇게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시위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죠. 그거는 그냥 그건 진짜 시위를 그렇죠. 일으킨 분들에 대한 좀 모욕이네요. 그 나라에서 독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시위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기후변화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산불도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단순화된 시각이고 잘못하면은 정책적인 대응을 오도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후 변화가 승수작 효과를 일으킨 건 맞다. 예, 일종의 그렇죠. 이제 배경 강풍도 효과로 많아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직접적으로 산불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네. 산불이 나는 조건을 좀 더 강화시켰다라고 네, 볼 수 네. 있고 산불이 일어났는데 그것들이 확산시키는 속도를 빠르게 했다라고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소나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산불의 세 가지 요소가 연료하고 기상하고 지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은 연료가 있어야 돼요. 아까 네. 말했듯이 지표화재 때 낙엽이 있어야 되듯이 연료가 바싹 마른 상태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소나무는 항상 말라 있기 때문에 산불에 좋은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나무 때문이기도 하고 기후 변화가 큰 어떤 강화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산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요건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또 얘기를 해보죠. 산불을 일으키는 요소가 연료, 기상, 지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싹 마른 나무나 그 관리되지 않은 낙엽들이 연료가 된 건 맞고, 그다음에 기상이라고 하면은 역시 지금 건조해지고 강풍이 부는 것들도 일조를 했을 테고, 지형이라면 뭐였을까요, 우리? 지형에 따라 가지고 또 기상학적인 요소가 결합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뭐 양간지풍이라고 해가지고 아하, 강원도 쪽이요. 예, 그게 태백산맥을 바람이 딱 타고 오르면서 고온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형도 한몫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경사면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더 빨리 전진을 한대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골짜기일수록 산불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낙엽층이 두꺼우니까. 네. 그래서 이 지형이 기상과 연료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선생님께서는 북극곰, 돌고래, 동물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으니까요. 사실 대형 산불이 일어나면 우리가 사람이 몇 명 다쳤다, 죽었다, 재산 피해가 얼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 산에는 동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불이 휩쓴 다음에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어떻게 되는가? 이게 좀 궁금해요, 선생님. 예, 그래서 저도 그 산불이 일어난 숲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아주 적막하더라고요. 그 새소리가 사라졌어요. 그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그 노래처럼. 항상 숲이면 바람에 뭐 잎이 하늘거리는 소리를 뿐만 아니라 꼭 새소리가 들리거든요. 새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는 건 우리도 이 산불에 피해를 입었지만 이 새들도 이 둥지를 다 잃고
피난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산불이 일어날 때마다 야생동물은 자기 삼터를 뺏기기 때문에 서식지를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죽는 경우도 많겠죠. 근데 우리가 야생동물은 어떻게 구조를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근데 적어도 우리 인간과 같이 사는 동물은 구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을 하게 되는데 동물자유연대에서 이번에 산불이 난 현장에 가가지고 긴급 구호팀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네. 재난동물 구호협의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동물을 다 구하러 다닌 거죠. 말하자면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 아직 동물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산불이 휩쓸고 갔는데 예, 살아있는 동물들이 있고, 있구나.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우리 집 백구를 놓고 왔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또 가서 살아있으면 구조를 해오고 네. 다친 동물 이제 병원에 보내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네. 야, 얘네들 구조한 동물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의성군 옆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임시 동물 보호 쉼터를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해도 지자체나 정부 행정당국은 산불이 일어나면 동물까지 어떻게 챙겨 이런 자세였다면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산불이 일어날 때마다 동물단체가 구호 작업을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현행법상 문제는 이 동물의 동반 대피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났을 때는 분명히 뭐 사람들도 먼저 우선돼서 빠져나오고 대피하고 구조해야 되지만 동시에 소나 돼지는 어떠한 매뉴얼에 따라서 옮길 것이냐, 반려동물은 어떠한 매뉴얼에 따라서 옮기고 임시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걔네들이 부상당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전차를 받아서 치료를 할 것이냐 이런 시스템까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 불에 대한 경각심 또 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산불세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요. 제가 최근에 조엘 자스크라는 프랑스 작가가 숲이 불탈 때라는 책을 냈어요. 예. 이 책이 이제 불에 대한 에세이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적어왔는데 불은 태어나고 죽고 앞으로 나아가고 기어가고 뛰고 튀어오르고 도망가고 잠에 든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렇듯이 먹이를 먹는다. 그러니까 불과 산불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문명이 발달해서 불은 되게 원시적인 것,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과 어느 정도로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토닥이면서 성난 메가파이어가 되지 않도록 같이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메가파이어, 산불세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있다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남종영 선생님과 함께 불의 역사, 또 빈번해지는 대형 산불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항상 오실 때마다 뭔가 좀 조금 더 깊이 전체 지구의 관점에서 긴 역사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도와주셔서 늘 고맙고요. 보내기가 싫어서 어물우물 하는데 여기 밀라노님이 기후변화와 대형 산불의 조건적 상관관계를 원인관계로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탁월한 이 분석을 못 들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